장태환 장군이 서울에 보면 영화에서와 다르게 그저 그런 사람이고 신군부와 타협한 인물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젊은 관객들은 112가 이제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현대사가 아니라 되게 먼 옛날 사극 같은 느낌의 먼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의 봄을 보고 112 사태를 알게 되고 보고 나니까 너무 열받고 또 이제 그 정우성 씨, 이태신으로 나온 실존 인물이 장태환인데 너무 멋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50 때 전두환 대통령일 때 공기업사장을 했네? 그게 이제 한국증권전산이라고 하는 공기업인데 현재 코스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영화 현실은 다르네. 이 사람도 그냥 뭐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현실과 타협을 하셨네. 이렇게 좀 실망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지긋한 보수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 구구 성향의 분들은 전두환을 옹호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 문화는 싸움이 아닌데 문화 싸움에서 보수가 맨날 털려요. 본인들 생각이야. 문화는 싸움이 아닌데. 그래서 건국전쟁을 보수 측이 그렇게 밀었잖아요. 종편에서 감독 초청하고 보수 언론에서 매일 옹호하고 보수단체에서 단체로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신도들 데리고 극장에 몰려가고 그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건국전쟁 신도들 데리고 보러 갔어요. 이 교회는 전 세계 개신교 교회 중에 가장 신도수가 많은 초대형, 극탑 대형 교회거든요. 그래서 거의 단체 관람이 줄을 이뤘죠. 건국전쟁이. 그래서 몇 명이 봤냐? 120만 명 미만이 봤어요. 120만 명을 못 넘겼어요. 그런데 서울에 보면 1,3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젊은 층에게 본인들은 문화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층에게 이제 보수적인 영화들이 외면받으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 적의 프로파간다인 서울의 봄이 갖고 있는 선악의 구도를 깨뜨리고 싶은 거야. 좋은 말로 하면 젊은 애들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은 거고 나쁜 말로 하면 막 침뱉어서 흥 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딩 싸움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장태양이 50 때 뭐 했는지 아냐? 공기업 사장했다. 이것들아. 너네가 아는 그런 영웅은 없다. 이렇게 초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1,300만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태환 장군이 뭐 사실은 공기업 사장을 했네 마네. 그래서 그 공기업 사장 자리 한 자리 맡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뭐 그 정도는 인간이 그럴 수 있다. 좀 이해를 해줘야 될까? 아니면 실망을 하는 게 맞는 거냐? 그 사람도 비판의 대상인 거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자면은 영화 보면은 이태신이 기생이 접대하는 술집에 앉아 있는데 맞아요. 실제 장태환 장군도 아마 그러셨겠죠?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안 그랬다 해도 그런 데 가는 다른 장성들 군인들을 그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시대적 한계죠. 뭐냐면 과거에 1990년대에 청춘 드라마 보면은 주인공들이 술 마시고 운전하는 장면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그때도 불법이었지만 그리고 그 자체로 올바르지 않은 거지만 이제 그런 걸로 당시에 그 시대적 한계에 의해서 벌어진 일로 그 개인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기생이 따라주는 술을 여러 번 장태환 장군이 마셨다고 해서 그 옛날은 참 구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 시대적인 문제를 장태환 장군 개인에게 다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죠. 아마 그런데 다니셨겠지. 뻔하지. 이제 무거운 질문 던지자면 그러면 장태환 장군이면 신군부와 타협한 게 맞는 걸까요? 결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21세기의 기준으로 장태환을 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가 감을 못 잡아요. 당시 사람들의 반란에 대한 관념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조선시대에 가까워요. 자, 반란군이 승자가 되고 장태환이 패배자가 된 후에 장태환의 아버지가 일부러 이분이 술만 마시다가 사망을 해요. 막걸리만 드시다가 식사를 안 하고. 그때 죽어가면서 한 말이 나라에 모반이 있을 때 충신은 모반자에 의해 살아남을 수 없는 법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문의 멸문지화를 예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정의를 위해서 싸웠는데 패배했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분해서 죽는 거를 분사한다 그러잖아요. 그 분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태환의 아들이 되게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엄청나게 부모님한테 사랑받은 아들인데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수석 입학했었어요. 이때 장태환의 아들이. 그런데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산소 근처에서 아마도 자살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 시신으로 발견이 되거든요. 보통 의문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의문사라고는 하는데 보통 이제 의문사라고 할 때는 신군부가 암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의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장태환 본인도 아니고 아들을 죽여야 될 그런 목적을 가질 이유는 신군부 입장에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할아버지처럼 분사를 한 걸로 추정이 돼요. 이 두 가족들은 아버지가 말하자면 정의를 위해서 투신하다가 정치적인 패배자가 됐는데 죽음을 택한다. 굉장히 조선시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가족이 112 군사 반란을 개유정난이나 인조반정처럼 생각했다고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반란의 성공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방금 장태환 아들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에서 이제 공수역으로 나왔던 그 특수전 사령관인 원래는 정병주 소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을 때 자살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이분은 의문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군부는 이 사람을 죽일 필요가 사실 생각해보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악행을 목격하고 저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훗날의 안전을 위해서 언젠가 민주화될 수 있으니까 고발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정병주는 진짜 티나게 자기가 언젠가는 이놈들 다 법정에 세운다고 아주 그냥 소리내면서 버르고 살았어요. 신군부의 표적이 될 만했지만 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자살 같아요. 아무리 의문사라고 해도 이거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뭐 역적의 집안으로 몰린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이제 음식과 물을 먹지 않는 거죠. 곡기를 끊고 그냥 한 3, 4일에 걸쳐서 굶어 죽는 분들이 있어요. 꼿꼿하게 만진 채로 집안에서. 그런 식의 죽음을 가족 중에 두 분이 맞이하신 거죠. 굉장한 비극이죠. 조선시대에 보면 반정이 발생했을 때 승자가 정적들을 뭐 참수하고 국문하고 유배 보내고 노비로 만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또 누구누구는 살려서 한 자리씩도 줘요. 다 죽일 수도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정치를 하려면. 근데 그거를 아무도 타협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타협이 아니라 어차피 처음부터 승자한테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결정하는 대로 당하는 거죠. 자, 태종 이방원이 별명이 킬방원이죠. 이 킬방원 아저씨가 정도전을 죽였을 때 마침 한양에 있던 정도전의 자식들도 다 같이 죽어요. 뭐 이때 그날은 다 그냥 죽일 수 있을 만큼 죽이는 날이니까 다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정도전의 큰아들 이름이 정진이에요. 이 정진이라는 사람은 지방에 출장 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태종은 정진을 체포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줘요. 살려준 다음에 나중에 나주 목사로 임명해요. 나주라는 곳은 정도전과 그 가족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곳이에요. 왜냐하면 고려 말에 정도전이 이제 조선을 세우기 전에 그 이인임한테 권문세가의 이제 수장이죠. 이인임한테 계기다가 나주로 이제 유배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주에서 정도전의 혁명 사상이 완성돼요. 그래서 나주에서 완성한 혁명 사상을 가지고 이성계를 꼬드겨 가지고 조선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전을 비록 자기가 죽였지만 그 큰아들을 나주의 총책임자로 임명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정도전을 죽이긴 했지만 그의 업적을 나는 사실은 리스펙하고 있어 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돌아서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자기 가족들을 다 죽였는데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인 사람이 자기를 나주 목사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정진이 가족을 배신한 건가요? 조선 사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어요. 이건 뭐냐면 과거의 물리적인 정치 투쟁, 과거의 쿠데타와 같은 이런 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가 죽이면 죽는 거고 관직을 주면 받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냥 선택권이 아예 없는 거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선택권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과거의 승자가 패자가 나뉜 후에는 선택권을 부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패자가 되더라도 패배자가 되는 과정까지 끝까지 저항했느냐 아니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패배자가 된 다음에 처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처분은 승자한테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장태환의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뭐 거의 이제 자살적 죽음을 맞이했는데 굉장히 비슷한 태도를 보여준 사람이 이제 죽산 조봉암 선생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해방정국의 이승만의 라이벌이었는데 원래는 공산주의자였고요.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분이 농림부 장관을 하면서 토지개혁을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토지개혁, 농지개혁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 농지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지지는 엄청났어요. 소작농들을 다 자영농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런데 그 농지개혁을 주도한 인물이 조봉암이다 보니까 조봉암이 이승만 눈에 거슬리게 너무 커버린 거예요. 이승만의 라이벌이 돼버렸단 말이지. 이승만이 조봉암을 법살이라고 하죠. 사법 절차를 이용한 살인이라고 해서 이제 사법살인이라고 하는데 방공법 위반으로 이 사람을 그냥 처형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사형당하는 날 조봉암 선생이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무슨 말을 했냐.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가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오. 그래서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이분이 사형장에 들어가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현대 정치랑은 사고방식이 완전히 같지 않죠. 이건 뭐냐면 조선왕조적 사고방식이 일부 섞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은 왕에게 모반을 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뭐 수용해야 한다면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담겨져 있죠. 자, 나라가 민주화되고 나서 장태환 장군이 1995년에 MBC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김한길과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전두환 신군부 세력을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때 방송국 기자들, 방송국 그 스태프들 중에 이분이 공기업 사장한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기준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라는 발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태환 장군은 당시 시대적 기준에서 그리고 본인의 기준에서 평생 한 번도 신군부와 타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기업 사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사람은 타협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신군부에 분노를 했고 1.12 쿠데타를 크게 비난을 했고 돌아가셨고 아무도 이 사람이 공기업 사장을 했으면서 끝까지 신군부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는데 이게 지금 영화 때문에 마치 문제인 것처럼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공기업 사장한 거 가지고 장태환 나쁜 사람, 하찮은 사람으로 이제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이 극우 나이 지긋한 어르신 유튜버들이 있어요. 자, 젊은 세대가 그러는 거면 지금이랑 시대적 기준이 다르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정도 우리가 생각이 가능한데 그 시대를 살았던 나이 드신 할저씨들이 장태환이 저렇게 정의로운 척하는데 사실은 50대 공기업 사장한 건 알고 있냐? 이렇게 삿대질하는 거는 이건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짓말이잖아요.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태환이 공기업 사장을 했기 때문에 타협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요거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제 무의미한 질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전두환이 오히려 장태환을 왜 그렇게까지 그 정도로 봐줬냐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예요. 장태환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전두환이 장태환을 봐준 이유가 이상한 거군요.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견해도 있잖아요. 신군부가 하나가 아닌 군인들도 포섭하기 위해서는 장태환처럼 존경받는 군인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적합한 장태환을 이렇게 존중해 준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미 군대는 물론 나라까지 하나회가 다 싹 다 먹었는데 타협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타협할 필요를 느꼈으면 장태환뿐 아니라 몇 명한테 다 잘해줘야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금융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한 당시에 코스콤 한국증권전산 사장이란 건 군부와 타협하는 카드로 쓸 그렇게 대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큰 공기업 사장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 기준으로는 별로였다. 그때는 그냥 뭐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작은 규모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한국증권전산이란 거 막 파생상품, 선물 이런 거 관리하는데 이런 거 투자하고 막 이런 데인데 그거 당시에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던 80년대에는 그냥 전향한 그냥 자리예요. 장태환에게만 전두환이 좀 다르게 대우한 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 해석을 하려고 신군부는 다른 군인들과 어떤 다른 군인들에게 타협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태환을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굳이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 그거랑 상관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장태환 죽여도 아무 영향 없어요. 사실은 신군부가. 그러니까 전두환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란 일으키고 나서 자기 반대자, 그다음에 자기한테 저항했던 사람들한테 전두환은 매우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되게 잔인하고 비열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라성 같은 장성들이 끌려가서 갇히고 젊은 부사관들한테 반말 듣고 딱이 맞아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고문당했어요. 그야말로 자기 정석들의 심신을 파멸시켜버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전두환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강창성이라는 부상 아저씨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전두환한테 하늘 같은 군 선배예요. 그리고 전임 보안사령관이야. 전두환이 원래 보안사령관으로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근데 박정희 암살당하고 나서 참고로 저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고 전두환 아무개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희 암살당하고 나서 전두환한테 이제 그런 거예요. 강창성이 군대가 정권 틀어지고 그러고 있으면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그러면 안 된다. 빨리 국민투표에서 민주정부 뽑게 하자 국민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두환의 입장에서는 뭔가요? 전두환의 입장에서는 기분은 나쁘지만 사실 강창성의 입장에서는 너 딴 생각 품고 있는 거 티나. 그러지 마. 어느 정도 냄새를 맡았다는 티를 낸 거죠. 여기에 전두환이 열이 받아가지고 속으로 소리 없이 칼을 갈아요. 그리고 군사반란이 성공하고 나서 강창성은 끌려와서 고문받고 애들한테 반말 듣고 매 맞고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뭘 했냐. 이 나이 지긋한 장성 출신 고위 관료를 삼총교육을 시켜요. 그 젊은 교관들한테 하루 4시간씩 얼차려를 받는 거예요. 고통도 고통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인간으로서 모욕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때
몇 킬로로 나왔냐? 43kg라는 얘기도 있고 40kg대로 나와요. 그리고 마른 당뇨가 걸린 채로 나와가지고 건강을 완전히 망쳐서 평생을 골골대다가 이분이 돌아가시거든요. 정승환 육군 참모총장 이분 같은 경우도 온갖 모멸을 다 당해요. 반말 듣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이등병으로 강등당해서 전역을 당해요. 예비역 2병을 만든 거예요. 고문은 당연히 맥시멈으로 받았고요. 최대한의 이렇게 사람들한테 모멸감을 주고 어떤 고통을 주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그런데 장태환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 전두환을 가장 위기로 몰아넣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목에 가장 칼을 깊숙이 들이댄 사람이에요. 군사반란 때 전두환과 한아래를 가장 긴장시킨 사람은 어쨌든 장태환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예우했을까? 어째서 예우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가설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설은 아마도 아들과 아버지가 죽은 걸로 이만하면 응징은 끝난 거 아닐까? 그래도 가족이 둘이나 죽었는데 더 이상 괴롭히는 건 무의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첫 번째 가설을 세워봤는데 첫 번째 가설은 제가 세운 가설이지만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들하고 아버지 죽기 전에 장태환은 군사반란 성공한 직후에 즉 장태환이 패배한 직후에 바로 신군부에 체포돼서 이 서빙고에 감금을 당하거든요. 근데 감금 당했을 때부터 반말을 듣는다든지 매를 맞는다든지 고문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들도 죽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두환은 장태환을 조금 다르게 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고문을 안 당하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고초를 겪었죠. 이분은 체중이 이제 2달 동안 가혹한 조사를 받으면서 2달 동안 체중이 70kg에서 58kg으로 빠져요. 12kg이 빠졌는데 이게 우리 생각에서는 되게 학대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는 1980년대거든요. 1980년대 초의 인권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훈련소 논산훈련소로 갔는데 한 달 반 훈련 받고 저도 한 20kg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시 기준에서 학대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강창성은 30kg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학대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성민 씨가 연기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인데 영화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두환이 어딨노? 전두환이 오락해라 이러면서 이제 이분 마지막 컷이 지나가는데 실제로 전두환 데려오라고 큰 소리 친 사람은 장태환이에요. 이때 정말 신기하게도 전두환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와요. 그리고 와서 선배님이라고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면서 대해요. 이 사람 잡혀 있는데. 그래서 정말 특별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장태환은 전두환 엄청 욕했죠. 막 욕하면 넌 반란자고 역적이고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렀냐라고 했을 때 전두환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쩌라고 승자는 난데 이러면서 퍽 하고 때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배님이라고 하면서 말을 빙글빙글 돌려서 이제 빠져나갔죠. 이거 뭐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선배님께서 일을 좀 이렇게 너무 크게 벌리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가만 계시지 그랬어요 하고 죄송합니다 선배님 하고 나갔어요. 엄청난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장태환 자기 편 들어줄 사람 아니란 것도 뻔히 아는데 그리고 뭐 장태환 장군도 이등병으로 강등이 돼갖고 강제전역을 당하긴 했는데 정승환처럼 실제 이등병 대우를 막 모멸감 있게 받지는 않았고 이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원칙적인 처분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공사 사장 자리를 줬단 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가설은 폐기했으니까 두 번째 가설. 저는 두 번째 가설이 가장 진실에 근접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마 전두환은 남자 대 남자로 장태환을 좀 리스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등학생 때부터 전두환이 요새 말하는 일진이에요. 일대에서 유명한 싸움장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짱이 아니라 몇 개 학교 통합 짱이었어요. 그 육사에 입학해서도 동기들 사이에서 짱 먹고 하나요 만들고 그러니까 마초 중에 마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타입의 사람은 약자나 우유부단한 사람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란 때 상대 쪽에서 그 적측에서 허둥지둥거린 사람들, 우유부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끼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정승화예요. 영화에서 이성민 씨가 연기한 그 정상우, 이 사람 실제 역사에선 어쩔 줄 몰라서 허둥지둥거리다가 붙잡히거든요. 가장 미화된 건 장태환이 아니에요. 장태환은 오히려 이태신과 아주 비슷한 사람이에요. 전두환, 전두광, 장태환, 이태신 이 실존 인물과 그 영화 속 인물 콤비는 오히려 현실과 굉장히 비슷해요. 오히려 이태신은 그렇게 미화되지 않았어요. 가장 미화된 사람은 정승화예요. 정승화는 되게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조금 한심하게 체포가 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장태환은 자기가 지면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싸움에서 자기를 던졌잖아요. 남자가 한번 걸었잖아. 장태환 성격도 그렇고 이 사람 몸도 그렇고 타고난 그 인자강이에요. 이분은. 이분도 남자 중에 남자란 말이야. 그래서 전두환은 장태환을 적이지만 남자로서 싫어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가설이지만 제 머리로는 그게 아니면 신군부가 장태환을 그렇게까지 예우하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저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 생각해보면 영화에 나오는 그 분들 중에 가장
강렬하게 저항하신 세 분, 장태환 장군, 정병주 장군, 김진기 장군 이렇게 세 사람은 고문은 당하지 않았네요. 이 세 사람이 신군부를 긴장하게 만들고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분들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고문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병주는 비록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의문사긴 하지만 그 전까지 모멸적인 폭력을 그렇게 당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김진기 헌병감 같은 경우는 쿠데타 세력이 그래도 좀 봐줄까 하는데 이제 본인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기는 쿠데타 세력에 들러리가 될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자진 장군인 상태로 이분은 자진 예편을 했고요. 근데 정병주, 김진기, 장태환 이 세 사람은 우리 꼭 언젠가는 쿠데타의 진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의기투합을 했던 사이로 살았어요. 이 세 사람은 신군부 최대 적이고 신군부가 정말 약자에게 잔인하고 비열한 집단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군부는 남자다운 남자는 싫어할 수 없는 좀 마초적인 감성이 이 군부 세력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게 김증인 같은 경우는 노태우 정부에서 또 이런저런 고위 관료 보직을 제안을 받았거든요. 거절하긴 했지만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거 역시 이 신군부 세력, 쿠데타 세력이 악당이긴 해요. 악당이긴 한데 우리 생각보다는 복합적인 악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영화 보고 나서 그 전두광은 너무 멋있다, 남자답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원래 일진 짱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멋짐이 있어요. 원래 솔직히 뭐 멋있어. 알파메일이 갖고 있는 마성이 있어요. 없다면 알파메일이란 단어 자체가 안 생겼을 거잖아요. 와, 전두환 멋있긴 멋있다. 야, 남자는 남자네. 그런 생각 들어도 돼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죄책감을 왜 가져? 그런 감정이 드는 것뿐인데. 범죄도시에서 마동석 액션씬이나 우리가 UFC 보면서 죄책감 느낄 필요 없잖아. 원래 남성성은 그 자체로 좀 멋이 있는 거예요. 다만 마동석을 대통령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동석 멋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정치적인 정당성과 연관만 안 시키면 돼요. 그거 멋있다고 느낄 수 있죠. 그건 감정이고. 사람이 감정과 이성을 굳이 단어를 나눠서 구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나는 왜 전두환이 사람이 보통 느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감정을 느끼면 첫 번째 죄책감을 가지거나 두 번째 그 죄책감을 가졌다가 안 가지기 위해서 자기 정당화를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감정이 드는 거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멋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게 합법이 되는 건 아니죠.